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2100선 위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리고 조금은 다시금 약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2130선을 터치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터치하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왔고요. 현재 2100선 위에서 안착은 했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조금씩 지수가 빠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상승폭이 좀 됐습니다. 어느 정도 1월 초반에 내림세를 보였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었고요. 그게 조금은 가팔랐다라는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자. 오늘 미국장 열리는 것을 두고 보자라는 오늘 관망 심리도 짙게 깔려 있고요. 브렉시트 플랜 B 같은 경우에 별것 없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지금 경계감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전기 전자 업종이 오늘 오랜만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락 추세인데요. 거래소는 전기 전자 업종 이외에도 운송장비, 화학 업종 등이 하락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통신, 보험업종 정도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그리고 월말 정도에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갈지에 대해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될지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지만 또 협상이 결렬될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 등이 지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조금은 움직임이 더뎌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성장률 발표 뒤 진행된 설명회에서 지난해 실질 경제 성장률과 환율을 고려한다면 지난해 1인 GNI가 3만 1,000달러는 넘어선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명목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않아 잠정치가 나오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104.09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연착륙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잠해진 환구시보는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이 6.6%로 발표되자 세계 여론이 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장률의 하락은 엄중한 위험을 통제하고 경제의 연착륙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이후 미국은 연일 북미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이 어려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핵과 탄도미사일 동결을 우선하는 쪽으로 협상 목표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가 됩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2110선 위에서는 움직입니다. 211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지금 11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갑니다. 0.5%대 하락이고 하락폭이 적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2129포인트대부터 2109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2100 위에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요. 더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코스피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수급을 보면 오늘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개인은 또 사네요.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연기금 삽니다. 연기금 최근에 매수세 정말 강한데요. 오늘도 421억 원이나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자,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들 오늘 일제히 조정이 좀 나옵니다. 현대차도 살짝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요. 뒤에 보시면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20만 원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LG화학, 네이버 하락하고요. 삼성물산은 11만 7,50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SK텔레콤, 한국전력 올라가는 가운데 신한제주와 KB금융은 보합폭은 하락이고요. 현대모비스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93포인트대, 거래소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698부터 현재 포인트 692, 693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살짝 저점 대비해서 1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역시나 개인만 삽니다. 1064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자, 다음 살펴보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은 올라가지만 CJ ENM 바이로메드 빠집니다. 그리고 포스코 캠텍은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HLB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나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입니다. 펄어비스와 코오롱 티슈지는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아난티 지금 다시 하락 전환했고요. SK모티리얼즈, 파라다이스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과 슈젤은 올라갑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올라가면서 330원대 터치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힘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이슈에 흔들리고 있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순환매 장세 계속 연출되고 있다 보니 지수적으로도 지지부진한 흐름과 더불어서 좀 업종별 다시금 좀 편차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세와 더불어서 일단 유통업종 관련해서도 반등세 주목해 볼만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되고 있는 모습 관찰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명절 연휴와 그리고 중국의 춘절 앞두고 이러한 이벤트를 앞둔 점에서 일단 유통 관련주 이번 주 정도는 계속적으로 무난한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그런 흐름 보여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유통업종 그리고 면세점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권은 이제라도 둘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업종의 주가 자체가 일단 최악의 시기는 벗어난 상황에서 일단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관련주 내에서는 중국발 모멘텀이 기대되는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신세계도 이러한 면세점 관련한 중국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국내 명절 관련 수요 기대감 역시 삼아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와 더불어서 일단 화장품 브랜드들의 성장과 더불어 일단 중국 쪽 모멘텀 역시도 같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더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시장 내에서는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 지난 거래일에서 조선업종 관련해서 강세가 좀 이어졌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특별하게 깨진 모습보다는 상승을 갈 수 있는 이런 눌림목 수준의 이런 주가 조정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예상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점에서 조선업종의 밸류체인에 있어서 전반적인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주가 상승의 주요 근거는 기존의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해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해양 프로젝트 재개가 기대된다라는 점 등이 관련 업종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효과로 작용한 측면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와 더불어서 조선업 빅3,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대라든가 대우, 삼성중공업 외에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에 있어서도 관심권이 계속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등들도 지난 시장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등과 더불어서 향후 일단 업종 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리하자면은 최근에 이런 선박 수주와 더불어서 해양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까지 더해지다 보니 조선업종 내 밸류체인 전반적인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빅3 외에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에도 계속적으로 주목 갖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오늘 IBM의 실적을 시작으로 일단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연이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도 이번 주 목요일이죠. 24일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이들 IT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당연히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대치가 많이 빠졌던 사항 등과 더불어서 일단 그 시장 괴리감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과거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발표 이후 저점 반등이 나왔던 사례 등과 더불어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한 방향성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여지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IT 큰 쪽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최근 특히 전 거래일이죠. 지난 거래일까지 좀 주가 상승이 보여줬었던 폴더블 관련 종목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SKC 코롱 PI라든가 덕산 네오룩스, 코롱 인더 등 이러한 폴더블 관련 업종에 있어서 최근에 주가 시세가 좀 나왔던 상황에서 수급 역시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IT 기업들 관련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런 폴더블 관련 종목에 대한 주목을 계속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부터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미국 증시 지금 휴장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실적 발표 시즌에 어느 정도 단추를 잘 깨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분위기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양호한 내용을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정책을 또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무래도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높다는 점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6주간 기업 실적이 5% 전후로 예상을 해왔지만 6.1%로 최근 들어와서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리스크 온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마다 아무래도 매력적인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는 펀드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야기되는 유망 종목군 한 4종류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불황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셧다운 위험에도 비켜나갈 수 있는 종목을 꼽으라면은 첫 번째는 독창적인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개발력이 뛰어난 기업을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타사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면에서 우위를 노리는 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라든지 판매력에서 글로벌 산업에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향후 1년간 주식 투자에서 많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분류해서 찾는 작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ISM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 쪽도 지금 GDP 성장률이 고만고만했었는데 미국도 지금 경기가 후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 후퇴 위험이 실제로 발생을 한 겁니까? 이 지수로 봤을 때? 네, 아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경계 수준은 월간 단위로 고용자 수가 20만 명 이하로 감소를 해야 됩니다. 미국 경제 전체 경기 동향을 알려주는 ISM 종합 경기 지수가 45를 밑돌아야 되는데요. 현재 12월 고용자 수는 31만 명 이상 증가를 했고요. ISM 제조업 지수는 54, 비제조업은 57로 경기 후퇴를 시사하는 경계 수준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IS 제조 지수를 봤을 경우에 4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연율로 3.2% 성장하는 수준인데요. 이는 3분기 3.4와 비슷했고 잠재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경기 향방을 알려주는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 속 그리고 또한 셧다운 속에서도 59.5를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감세라든지 세출 확대를 배경으로 해서 고용, 소득, 또 보유자산 확대로 개인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2019년까지는 경기 확장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지금 114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IT 버블 당시가 보니까 120개월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정점에 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사실 작년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실제로 다가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달이 차면은 기울듯이 미국 경제와 관련된 비관적인 발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2020년 말에는 경기 후퇴에 빠질 위험이 한 50%에 달한다고 기고를 했고요. 또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보면 1년 이내 경기 후퇴 확률이 25%로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언젠가는 후퇴 국면에 빠지겠지만 1, 2년 이내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1960년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가 8번 찾아왔습니다. 경기 후퇴 기간을 보면 평균 12개월 정도였고요. 또 경기 후퇴 시의 실질 GDP 감소폭은 평균 한 2% 전후했습니다. 과거 이런 경기 후퇴가 나타났을 때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FRB가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산 버블이라든지 신용 버블 붕괴가 경기 후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적 쇼크가 배경이 된 이 세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외부 쇼크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쇼크가 일어날 정도로 급등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특히 90일간의 무역 협의가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차이나 쇼크도 위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물가 수준인데요. 버블 정도를 봤을 경우에 경기 후퇴 빠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FRB 같은 경우에는 물가 목표가 2% 근방으로 현재 안정되고 있고요. 또 버블 정도로 측정하는 시카고 연준의 비금융 부분의 레버리지 지수, 이것은 신용 확대 과열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경기 후퇴 직전에는 플러스 0.5를 넘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열 정도가 아니라 평상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은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금융위기 뒤의 규제 강화 등이 요인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물가라든지 자산 버블이 적절하게만 제어가 된다면 2020년까지는 지금의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도 아무래도 먹구름이 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중국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중국의 GDP 성장률이 6.6%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28년 만에 테난문 사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구시보에서는 오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또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좀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선미국처럼 직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로 보면은 1.5%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연일로 환산해 보면 GDP 성장률이 6% 전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 2분기보다 더 악화되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명목 GDP 규모가 우리나라 원화로 1경
4,941조 원 정도가 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2위고요. 일본과는 2.6배 차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경제가 갑작스럽게 추락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그 중국 경제가 조금씩 악화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보다는 지방 정부와 기업의 부채 감소라는 디레버리징 작업이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을 가보면요. 지방정부가 추진했던 인프라 투자가 곳곳에서 중단됐던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역사 문화거리 그리고 빌딩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도로 공사가 곳곳에서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2017년도에 전국 금융공작회의에서 숨겨진 빚은 퇴직 후 죽을 때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결정이 났는데요. 이 때문에 지방 간부들이 묻지마식 공공사업에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종신 문책의 발의 묶임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2017년 19%까지 폭등을 했지만 2018년에는 4%로 그야말로 추락을 했는데요. 무역전쟁 영향으로 또 기업 설비 투자까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GDP 성장률 외에 다른 지표들은 좀 어땠나요? 네,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건설과 같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년 대비 5.9% 늘었는데요. 증가율을 보면은 2017년도에 7.2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철도라든지 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3.8%로 크게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행인 건 민간 그 설비 투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를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성 개선과 같은 공장 자동화 투자는 그나마 더 견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반도체, 우리나라 장비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슈퍼,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매출을 합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 늘어났는데요. 증가율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2.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03년 이후 15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이 멈춘 건데요. 가처분 소득이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감소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의 급여와 같은 정부의 최종 지출, 소비 지출이 줄면서 자동차나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던 데 따른 영향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수출에 이어서 소비마저도 앞으로 위축이 빨라진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경착륙 위험이 커지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재고 조정으로 산업 생산이 연간으로 6.2% 정도밖에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직접 수요라든지 공급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규모 고용 사태라든지 부실 채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비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의 소비가 지금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 들려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중국 소비는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소비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개인 소비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정책을 펴왔는데요. 그러던 소비가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집값이 가계 소득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됐던 게 소비를 위축시켰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개인 소비 하락은 가계 채무 증가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가계 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면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1인당 GDP 성장률은 2020년대 초반에는 한 자릿수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가계 채무가 증가한 원인에는 주택 대출 제도의 확대 보급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도시의 중산층 이상으로 제한됐지만 이들 도시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중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주택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수익률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도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기만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취업자 수도 최근 들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에서 개인 소비 회복이 그렇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중국의 소비 위축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이렇게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대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 게 이게 근데 사실 좀 땜질식이다.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연착륙이 좀 가능해 보이십니까? 네, 연착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수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가 됩니다. 최근 수출 산업에서 고용된 인력들 같은 경우는 80%가 외자나 민영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에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00 수입 관세 부과로 7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고요. 또한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유통 서비스, 첨단 IT 기업까지도 고용 해고가 일어나면서 한 500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내수로 바꾸기 위해서 금융 완화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대규모 감세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곧 철도를 비롯해서 8,5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로 해서는 한 10% 정도 투자하는 규모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 보조금 지급도 다시 부활시키려는 소비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정책이 실물 경제를 자극시켜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반기에 정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 전까지는 상반기에는 경기 하락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춘절을 전후한 지금이 가장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한 6.2% 전후로 올해보다는 한 0.4%포인트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럼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경제에서도 굉장히 큰 게 춘절이 굉장히 큰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이때가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대응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IMF도 이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제 3.5%로 지난 10월보다도 0.2%포인트 하락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와 관련된 수요 둔화가 우리나라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지의 80%가 중간재나 자본재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수출 감소보다도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전에 먼저 빨리 감소합니다. 중국은 춘절 기간인 2월 달까지는 공장이 가동을 멈추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25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6%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대중국과 관련해서는 28% 줄면서 대중국 수출이 무려 전체적으로 22.5%나 감소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4월에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제4위 수출 국가가 되겠다고 야심차게 마련했던 신통상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6% 전체 수출의 36%가 미국,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수출이 비상이 걸리면 기업 투자도 위축이 되고요. 고용과 소비로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또 미중 무역 합의와 관련된 총력전을 펼칠 경우에는 최소 추가 관세 부과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3월 이후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주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모멘텀을 좀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춘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